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 박영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 타령이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거든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자꾸 뭘 하라고 하는데 그냥 혼자 책 읽고 산책하면서 지내는 게 편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빨간 립스틱에 하이힐을 신은 60살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화려한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저런 스타일도 있구나 했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타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 늘 수수하고 조용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파트 노인정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동호회 같이 하자고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매일 노인정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을 걸고 차도 권하고 급기야 제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여자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싫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떠나고 2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여자는 매일 제 안부를 물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최순자였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워서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자기 인생 즐기며 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이혼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싶어서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영화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또 거절하려다가 그냥 따라갔어요. 뭐 영화 한 편 보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순자 씨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더라고요. 웃을 땐 크게 웃고 슬플 땐 눈물도 흘리고 저는 그런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커피숍에 앉았을 때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식 씨는 왜 그렇게 표정이 없냐고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표정이 없다니요?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사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옷도 좀 밝은 색 입으라고 하고 말도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웃을 땐 크게 웃으라고 하고 솔직히 짜증났어요. 저는 제가 편한데 왜 바꿔야 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일이 터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를 봤어요. 순자 씨와 공원을 산책하는 걸 목격한 거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파트 같은 동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자를 만나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순자 씨를 만나는 게 연애인지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아들은 그날 밤을 새워가며 저를 설득했어요. 아니, 설득이 아니라 다그쳤죠. 저 여자는 아빠 재산 노리는 거라고, 이혼한 여자는 믿으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저는 피곤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다음 날 순자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요. 순자 씨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반대한다고만 했어요. 순자 씨가 웃더라고요. 65 먹은 어른이 아들 눈치 보냐고요. 그 말이 저한테 칼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회사 다닐 때도, 결혼해서도,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순자 씨를 안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화려한 립스틱도, 제멋대로인 성격도. 혼자 있으니까 너무 조용하고 무료했어요. 그때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딸이 알게 된 거예요. 아들 입을 통해서요. 딸은 더 심했습니다.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할 수 있냐고, 그 여자랑 재혼하려는 거냐고,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요. 재혼이라니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아이들은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마음은 안 물어보죠? 저는 그냥 친구 하나 생긴 게 좋았을 뿐인데요. 그날 밤 순자 씨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순자 씨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영식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봐요. 근데 나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좋다고 표현하고 싶고, 재밌으면 웃고 싶고, 슬프면 울고 싶어요. 영식 씨는 너무 많이 참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게 영식 씨 스타일이라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좋은 시간이었어요. 건강하세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대학 때 좋아했던 여자한테 고백도 못하고, 회사에서 승진 누락 때도 항의 한번 못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고, 자식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정작 저는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요. 순자 씨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안 하냐고요?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제 인생이라고요. 순자 씨를 만났을 때 그 여자는 화장을 안 하고 나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립스틱도 없고 눈 화장도 안 하고. 그런데 더 예뻐 보였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영식 씨한테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화려한 게 다가 아니라고, 자기도 약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다 이야기했어요. 순자 씨는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놨어요. 저도 아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간호 못한 게 평생 후회라고, 이제는 누군가를 진짜로 아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순자 씨는 좀 차분해졌고 저는 좀 더 표현하게 됐어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아들과 딸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손주들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순자 씨는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깨진다고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순자 씨를 택하면 자식을 잃는 거고, 자식을 택하면 순자 씨를 잃는 거니까요.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죠? 왜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의 딸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한테는 35살 딸이 있었거든요. 이혼 후에 엄마랑 같이 살다가 결혼해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 딸이 저를 보자마자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진심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제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순자 씨가 없으면 너무 외롭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엄마가 오랫동안 혼자 외로웠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식들이 생각났습니다. 왜 내 자식들은 저렇게 생각 못할까요? 왜 아빠의 외로움은 생각 안 하고 엄마 타령만 할까요? 화가 났어요. 섭섭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자 씨를 만나는 건 내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난 너희 아빠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랑 같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다고, 다만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말아달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재혼은 반대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진전이었어요. 적어도 만나는 건 인정해 준 거니까요. 순자 씨와 저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만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순자 씨는 여전히 화려했고 저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서로한테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물었어요. 영식 씨, 나랑 결혼 생각 있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결혼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한평생 결혼해서 살았지만 진짜 결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자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 그냥 친구로 살아요. 결혼은 나도 질려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서로 좋을 때 만나고 힘들 때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꼭 결혼이라는 형식에 매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정리했어요.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관계로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렸어요. 딸이 순자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거든요. 식당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딸은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내가 내 엄마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내 아빠가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고 싶을 뿐이야. 내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고 내 아빠 마음속에도 영원히 있을 거야. 딸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아빠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 감정만 생각했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순자 씨를 인정했고 순자 씨 딸도 저를 환영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제일 편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자 씨가 쓰러진 거예요. 그날 저는 순자 씨와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순자 씨는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순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실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순자 씨 딸한테도 연락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순자 씨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순자 씨 딸이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엄마가 큰일 날 뻔했다고요. 순자 씨는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순자 씨가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순자 씨가 태어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결혼이든 동거든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 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고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영식 씨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결혼은 안 한다고요. 각자 재산도 따로 관리하고 서로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자고요. 저는 좋았어요. 어차피 형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 집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순자 씨 집이 더 넓었거든요.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발광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따졌어요.
저는 지쳤어요. 왜 자식 눈치를 봐야 하죠? 저도 제 삶이 있는데요. 딸은 아들보다는 나았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된다면서도 그래도 결혼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도 저도 재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순자 씨 딸은 오히려 찬성했어요. 엄마가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누가 같이 있어주는 게 좋다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 더 생각이 열려 있더라고요.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낯설었거든요. 순자 씨도 비슷했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순자 씨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식 씨, 우리 규칙을 정해요. 서로 방은 노크하고 들어가기, 청소는 번갈아 가면서 하기, 저녁은 같이 먹되, 각자 먹고 싶을 때는 따로 먹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화장실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TV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순자 씨는 아침형 인간이고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순자 씨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저는 뉴스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아프다고 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온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뭘 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가 아플 때도 저는 그냥 병원 데려다 주고 약 사다 주는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순자 씨가 말하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요. 저는 순자 씨 방에 들어가서 옆에 앉았어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꼭 뜨거울 필요는 없다는 걸요. 이렇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순자 씨의 뜨거움과 제 담담함이 만나서 적당한 온도가 된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아파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사는 걸 다들 알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는 신경 안 쓰는 척했지만 저는 알아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걸요. 어느 날 아파트 부녀회장이 순자 씨한테 말했다고 해요.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산다고 동네 망신이라고요. 순자 씨는 그냥 웃고 넘어갔다고 했지만 그날 저녁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관리실에 가서 부녀회장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있냐고, 각자 알아서 사는데 왜 간섭이냐고, 다시는 순자 씨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순자 씨가 놀라더라고요. 영식 씨가 그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다고요. 저도 제가 놀라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자 씨가 상처받는 게 싫었어요. 그날부터 순자 씨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저한테 의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런 순자 씨가 좋았어요. 화려하고 강한 모습도 좋지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순자 씨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암에 걸렸다면서 순자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순자 씨는 고민했어요.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순자 씨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결국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도 같이 갔어요. 순자 씨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남자는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순자 씨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순자 씨를 버렸는데 그 여자도 결국 자기를 떠났다고 이제야 순자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았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는 하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요. 자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행복하다고요? 저는 순자 씨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남자가 저를 봤어요. 부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잘 부탁한다고 순자가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달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집에 오는 길에 순자 씨가 울었어요. 시원섭섭하다고 미워하던 사람인데 막상 아프다니까 마음이 복잡하다고요. 저는 순자 씨를 안아줬어요. 그냥 가만히 안고 있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순자 씨가 더욱 제게 매달렸어요. 예전에는 강한 척 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의지하더라고요. 무섭다고 자기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게 두렵다고 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 함께 있는 거라고요. 어느 날 아침 순자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영식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놀랐어요. 순자 씨가 결혼은 싫다고 했잖아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영식 씨랑은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혼하면 아들이 또 뭐라고 할 거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근데 순자 씨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우리 결혼하자고요? 순자 씨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60살이 넘었는데도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빛났어요. 아이들한테 말했을 때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아들이요. 재산 문제가 걱정된다고 순자 씨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순자 씨가 말했어요.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자고요. 그냥 식만 올리고 각자 재산은 따로 관리하자고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는 자식들 모두를 불러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순자 씨와 결혼할 거고 재산은 이미 유언장으로 정리해뒀다고. 순자 씨한테는 이 집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너희한테 간다고요. 순자 씨도 자기 재산은 자기 딸한테 다 물려준다고 했어요. 그제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순자 씨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재산 같은 거 상관없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딸도 마음을 열었어요. 아빠가 정말 순자 이모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못마땅해 했지만 더 이상 반대는 안 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설득했나 봐요. 어차피 재산도 정리됐고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순자 씨는 그날 정말 예뻤어요. 하얀 원피스에 화장도 연하게 하고 저도 새 양복을 맞췄어요. 주례는 따로 안 세웠어요. 그냥 서로한테 약속했어요. 아플 때 옆에 있어 주겠다고, 외로울 때 손 잡아 주겠다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단순한 약속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편해졌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됐다는 게 마음이 든든했어요. 순자 씨도 전보다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가끔 싸우기도 했어요. 순자 씨는 급하고 저는 느려서요. 근데 금방 화해했어요. 나이 먹고 싸우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요.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산책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도 보고요. 순자 씨는 여전히 화려하고 저는 여전히 담담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예요. 뜨거운 그녀와 담담한 저, 이렇게 만나서 적당히 따뜻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순자 씨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에 와달라고요.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지막 가는 길은 배웅해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순자 씨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분향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렇게 보내니까 허무하다고 미워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슬프다고요. 저는 순자 씨를 안아줬어요. 울고 싶으면 실컷 울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가 물었어요. 영식 씨는 돌아가신 와이프 생각 안 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난다고요. 특히 김치찌개 먹을 때요.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순자 씨가 웃었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 맛을 흉내 낼 필요 없다고 순자 씨는 순자 씨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요. 순자 씨가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요. 다음날 아침 순자 씨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아내 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얼큰하고 진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저는 2그릇이나 먹었어요. 순자 씨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순자 씨도 전 남편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저도 아내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질투하지 않기로요. 우리 나이에 질투는 에너지 낭비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인데 할머니가 궁금하다고 하더래요. 순자 씨는 긴장했어요. 손자한테 잘 보여야 한다면서 아침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난리였어요. 손자가 왔을 때 처음엔 낯가려 했어요. 근데 순자 씨가 준비한 과자를 보더니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순자 씨는 손자랑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기했어요. 순자 씨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싶어서요. 손자가 가면서 말했어요. 새 할머니 좋다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그날 저녁 순자 씨가 물었어요. 나도 손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딸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면서 아쉬워했어요. 저는 위로했어요.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우리 때와는 시대가 다르다고요. 순자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식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진보적이 됐냐고요. 예전에는 꼰대 같았는데 많이 변했다고요. 저도 웃었어요. 순자 씨 만나서 많이 배웠다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다고요. 여름이 됐을 때 우리는 여행을 갔어요. 강원도 계곡으로요. 순자 씨가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걱정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괜찮겠냐고요. 순자 씨는 웃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고요. 계곡에서 순자 씨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놀았어요. 물장난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저는 그냥 돗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근데 순자 씨가 저를 끌었어요. 같이 하자고요. 저는 싫었지만 순자 씨가 하도 졸라서 발만 담갔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근데 시원했어요. 순자 씨가 물을 튀기면서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이 꼭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계곡에서 발 담그고 있는 것도 행복이구나. 그날 밤 펜션에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식 씨 덕분에 인생이 즐겁다고 혼자였으면 이런 것들 못했을 거라고요. 저도 말했어요. 나도 순자 씨 덕분에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어요. 배가 아프다고요. 저는 급히 차를 세우고 병원을 찾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체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순자 씨가 쓰러졌을 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순자 씨한테 말했어요. 건강검진 받자고요. 우리 나이에는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고요.
순자 씨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날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저는 혈압이 높고 순자 씨는 당뇨 초기라고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처음에 힘들어했어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걸어요. 같이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를 부러워해요. 저렇게 사이 좋은 부부가 어디 있냐면서요. 순자 씨가 좋아해요. 예전에는 손가락질 받았는데 이제는 부러움을 산다고요. 어느 날 순자 씨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순자 씨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자기도 드디어 할머니가 된다고요. 저도 축하했어요. 좋은 일이라고요. 순자 씨는 그날부터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다녔어요. 순자 씨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좋았어요.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산책하고 밥 먹고 TV 보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사랑. 그게 우리한테는 딱 맞아요. 가을이 왔을 때 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암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순자 씨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순자 씨가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순자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다음 날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순자 씨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제가 다 알아요. 밤마다 화장실에서 우는 거요. 저도 무서웠어요. 이제야 순자 씨와 행복해졌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요.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흉터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폐렴을 앓았던 흔적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순자 씨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식 씨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제발 건강해 달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순자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매일 운동했어요. 순자 씨는 건강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책도 사서 봤어요. 처음에는 건강식이 맛이 없었어요. 싱겁고 퍽퍽했거든요. 근데 순자 씨가 계속 연구하더니 점점 맛있어졌어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순자 씨의 열정이에요. 겨울이 되자 순자 씨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 아기였어요. 순자 씨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갔어요. 저도 주말에는 같이 갔고요. 아기를 보니까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태어나다니요. 순자 씨는 완전히 할머니가 됐어요. 아기 이야기만 하고 아기 사진만 보고. 저는 그런 순자 씨가 좋았어요. 행복해하는 모습이 예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순자 씨가 너무 자주 딸네 집에 가는 거예요. 육아를 도와주겠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네 집에 있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혼자 밥도 먹고 혼자 TV도 보고. 어느 날 참다 못해 말했어요.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고요? 순자 씨는 섭섭해했어요. 왜 그러냐고, 딸이 힘들어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순자 씨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자기 외로움만 생각한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나도 순자 씨가 필요한데 왜 그걸 이해 못하냐고 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말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피했어요. 밥도 따로 먹고 방문도 닫고 지냈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영식 씨 마음을 몰랐다고요. 저도 사과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딸도 중요한데 이해해야 했다고요. 우리는 타협했어요. 순자 씨는 일주일에 사흘만 딸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저랑 같이 있기로요. 저도 가끔은 순자 씨를 따라 딸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순자 씨도 저도 만족했어요. 딸도 고마워했어요. 장인어른까지 와서 도와주니까 더 좋다고요. 아기가 100일이 됐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순자 씨 딸 가족, 제 아들 가족, 그리고 저희 둘. 모두 함께요. 사진을 보니까 뭉클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제 아들도 이제는 순자 씨를 인정했어요. 아버지를 잘 챙겨준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순자 씨가 기뻐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봄이 왔을 때 우리는 벚꽃 구경을 갔어요. 여의도 윤중로로요. 사람이 많았지만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흩날릴 때 순자 씨가 말했어요. 내년에도 같이 오자고요. 저는 약속했어요. 매년 오자고요. 걸으면서 순자 씨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어요. 제 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 손을 계속 잡고 걷고 싶었어요. 어느 노부부가 저희를 보고 말했어요. 보기 좋다고요. 저희처럼 사이좋게 늙고 싶다고요. 순자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랑하면 다 가능하다고요. 집에 오는 길에 순자 씨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하냐고요? 나를 만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순자 씨도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영식 씨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더 행복해졌다고요. 우리는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순자 씨는 고기를 굽고 저는 상을 차렸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감사해요. 밥을 먹으면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우리 유언장 다시 정리하자고요. 서로를 위한 내용도 넣자고요. 저는 동의했어요.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순자 씨한테 말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순자 씨가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순자 씨도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요.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담담해도 괜찮아요. 우리만의 온도로 사랑하면 되니까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순자 씨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숨을 못 쉬겠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순자 씨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다고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자 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던 제가요. 제발 순자 씨를 살려달라고 제가 대신 아프겠다고 빌었어요. 사흘 후 순자 씨가 깨어났어요. 첫 마디가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왜 미안해하냐고 했더니 영식 씨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울었어요. 어른이 돼서 이렇게 운 건 처음이었어요. 순자 씨는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고, 순자 씨 딸도 자주 왔고 제 아들도 가끔 왔어요. 다들 걱정했어요.
퇴원하던 날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다짐했어요. 순자 씨를 편하게 해줘야겠다고요.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제가 모든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했어요. 순자 씨가 미안해했어요. 자기가 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안 시켰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음식도 맛없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점점 나아졌어요. 요리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배웠어요. 순자 씨가 놀라워했어요. 영식 씨가 이렇게 살림을 잘할 줄 몰랐다고요? 석 달쯤 지나니까 순자 씨가 조금 나아졌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걷기도 수월해졌어요. 의사도 잘 회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심스러워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영식 씨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려고 해도 괜찮겠냐고 확인했어요. 화려하던 순자 씨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순자 씨 너무 조심하지 마요. 우리 예전처럼 살아요. 순자 씨가 울었어요. 무섭다고 또 쓰러질까봐 겁난다고요. 저는 순자 씨를 안았어요. 내가 옆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아파트 주변만 돌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으니까요. 봄이 오자 순자 씨가 말했어요. 여의도 벚꽃 보러 가고 싶다고요.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사람도 많고 걷기도 많이 걸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순자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가고 싶다고, 영식 씨랑 가고 싶다고요. 우리는 여의도에 갔어요. 휠체어를 가져갔어요. 순자 씨가 힘들면 태우려고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걸었어요. 천천히요. 벚꽃을 보면서 웃었어요. 예전처럼 밝게요. 중간에 순자 씨가 힘들어했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히고 밀었어요. 순자 씨가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순자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식 씨 고마워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우리 부부잖아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 언젠가 먼저 가면 영식 씨 혼자 남겠네요.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없어도 잘 살아요. 외롭더라도 자식들한테 의지하고요. 그리고 나를 너무 슬퍼하지 마요. 나는 영식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순자 씨도 울었어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식 씨, 나 후회 없어요.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 말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순자 씨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다고요. 여름이 왔어요. 순자 씨는 많이 나아졌어요. 혼자 장도 보고 요리도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우리 순자 씨가 돌아왔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빨간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좋았어요. 화려한 순자 씨가 그리웠거든요. 순자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다시 나답게 살고 싶다고요. 우리는 다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음악회도 갔어요. 예전처럼 데이트를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가을이 됐을 때 순자 씨 손주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에 우리 가족 모두 모였어요. 제 자식들도 순자 씨 딸 가족도요.
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이게 가족이라고 이렇게 모두 함께해서 행복하다고요? 제 아들이 건배 제의를 했어요. 아버지와 순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모두가 박수쳤어요. 저는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순자 씨가 창밖을 보면서 웃었어요. 예쁘다고요? 저는 순자 씨를 봤어요. 순자 씨가 더 예뻤어요. 우리는 눈 오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천천히요. 손을 잡고요.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요. 나란히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식 씨,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걷자. 저는 약속했어요. 그럼요, 매년 이렇게 걷자고요. 100년 해로 하자고요. 순자 씨가 웃었어요. 우리 나이에 100년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가능하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어요. 집에 와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순자 씨가 만든 생강차였어요. 달고 매콤했어요. 우리의 사랑처럼요. 순자 씨의 뜨거움과 제 담담함이 만나서 만든 맛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순자 씨한테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내 인생에 와줘서요. 순자 씨도 말했어요. 나도 고맙다고 영식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다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이 꼭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 아니, 오히려 이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하고 소중하구나. 순자 씨의 잠든 얼굴을 봤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저도 편안했어요. 내일도 순자 씨와 함께 깨어날 거라는 게요.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게 세상을 덮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저렇게 깨끗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자 씨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